오늘 아침 성남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많이 무섭죠. 이제 에스컬레이터 못할 것 같고 확인을 좀 다리도 무너진 것도 그렇고. 불과 한 달 전 안전검사를 통과했지만 기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무너진 인근 정자교처럼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대변인에게 입장과 대응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모기가 벌써 기승입니다. 5월 모기가 해마다 늘면서 모기 보안관으로 나선 동네 토박이들도 더 빨리 출동했습니다. 방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우리가 딛고 있는 발밑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성남 순회역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쓸려서 아래로 넘어졌고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근처에서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무너진 적도 있었죠. 사실은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내 발밑의 일상이 이제는 불안합니다. 먼저 이승환 기자가 오늘 에스컬레이터 사고 소식 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던 남성은 발을 헛디딥니다. 뜀박질 하듯 구르더니 밖으로 밀려납니다. 위에서 승객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급히 도망갑니다. 30초도 안 돼가지고 그 사이에 전부 다 막 쓰여내가지고 짧은 몇 초 사이 반대편 에스컬레이터로 넘어가고 난간 위로 기어오릅니다. 쓰러진 사람들 위로 또 사람이 쏟아져 뒤엉킵니다. 시민들은 비명질렀습니다. 깔린 사람을 꺼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빠져나온 여성은 바닥에 드러누워 웁니다. 수인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비명 들리는 소리만 들렸고요. 직감으로 사고 났구나. 생각이. 평소처럼 출근하거나 학교 가던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장소 근처엔 백화점과 상가, 사무실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발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심장이 발랑발랑 뛴다니까. 이거 언제 또 날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 사고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반복되고 대책은 항상 늦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학교 가고 직장 가는 평범한 아침길이 갑자기 공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깔리면서 이태원 참사를 떠올린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 매일 타는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덜컹하고 멈추더니 이제 그때부터 뒤로 엄청 빠르게 쫙 내려가가지고 막 신발도 다 벗겨지고. 순식간에 역주행했고 사람들 사이에 발이 깔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들 울고 소리쳤습니다. 일단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고 그걸 안 탄 사람들을 끌어당겨주고 하고 계셨어요. 내 발밑이 내려앉는 기이한 공포였습니다. 어린 학생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버스에서 넘어지듯이 넘어졌어요. 뒤로 깔린 사람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이미 징조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원래 에스컬레이터가 잘 고장나는데요. 그냥 자주 공사도 하고 멈춰 있고 그랬거든요.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9년 설치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비슷한 시기 설치한 주변 8개역 37개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리도 무너진 것도 그렇고 좀 확인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죠. 이태원 참사부터 보행로가 무너진 정자교 사고, 오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까지 일상이 공포로 변하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할 우리 발밑을 왜 믿기 힘들어졌는지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문제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A, 즉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했지만 허무하게 무너졌던 분당 정자교와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사고 에스컬레이터 상태가 어땠는지 관리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잠겨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재택근무를 하신다고요? 지난달 10일 점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역주행을 감지하는 장치와 오작동 방지 부품을 포함해 모든 항목이 A, 양호입니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공단 정기 점검도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기 점검에서 조건부 합격을 받았다가 보완 뒤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조건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 업체가 이걸 보완을 했다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은 끌어올리는 구동기 체인이 끊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체인이 끊어지고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는데도 양호 판정을 내린 겁니다. 다 뜯어가지고 분해 검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한 거 안 하거든. 기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모품이니까 갈아야 되잖아요. 시기가 되면. 검사 자체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만약 내가 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자세를 낮추고 손잡이를 잡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발판이 순식간에 아래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옆으로 넘어가거나 위로 뛰어 올라가면 넘어지면서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를 꼭 잡고 자세를 낮춰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 깔리는 상황이 왔을 때 아랫사람에게 충격을 덜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10번을 넘습니다. 1, 2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수십 명이 탈 수 있어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13년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39명이 다쳤고 2014년 서울 종로 3가역에서도 10명이 다쳤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딱히 피할 방법이 없는 만큼 평소 걷거나 뛰지 않고 손잡이를 잘 잡아야 합니다. 결국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내 몸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투쟁도 공언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듣겠습니다. 네, 최수연 기자, 대통령실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대통령실은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노총의 광양제철소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위와 폭행이 먼저 있었고 경찰은 정당하게 법 집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을 감아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일단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은 막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대화 재개를 위한 다른 노력은 없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노조의 불법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걸 재확인한 건데요. 결국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국노총과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동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시만요. 강경 대응을 더 확대한다고요? 혹시 구체적인 방안도 있습니까? 우선 정부의 자금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들에게 과태료도 부과한 상태인데 노조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강경 대응 기조가 확실해 보이는데 따로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노조에 대해서 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거대 노조 자체가 이권 카르텔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누적된 노조의 회계 불투명 문제, 또 폭력 시위를 손보겠다고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강경한 대응을 했었죠. 이때 지지율이 오른 점도 강경 기조를 고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최수연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연 한국노총 대변인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최근 상황은 그리 안녕할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앞서 대통령실 입장을 들으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향받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실은 내 갈 길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엄정한 법 집행 말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법 집행,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것이 항상 왜 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한테만 향하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한국노총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향받지 않겠다. 바로 그런 정부의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계속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걸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대화 중단의 원인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노동관 정책 방향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원인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31일 광양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 노동권을 보장 요구를 하며 고공 농성을 했던 김준영 사무처장을 과잉 진압했다. 이게 지금 한국노총의 입장이죠. 네, 그동안 이제 노동계와 이제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계기가 된 거는 광양에서의 과잉 진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대통령실 입장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6개 차선 중 4개 차선을 당시에 점거하고 고공농성 시위를 했다. 그리고 경찰이 진압하기 위해서 갔는데 정글도 20cm가 넘는 정글도를 휘둘렀고 방패를 가지고 올라오니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과잉 진압이냐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오늘 입장이었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어제 집회 때문에 가봤는데요. 예. 6개 차선 중에 4개 차선을 점거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곳이 차량 출입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의 도로처럼 많은 곳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차량 진입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엔 방해가 안 됐다는 별로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글도 역시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쓰이지 않았고 진짜로 사다리차가 진입했을 때는 정글도를 내려놓는 장면이 동영상에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예. 그것이 경찰한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에서 몇 번 휘두른 장면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경찰과 멀리 떨어졌을 때 아주 휘두른 멀리 거라는 떨어져 말씀이신가요? 있을 때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400일이 넘게 그곳에서 투쟁하고 예. 천막 농성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걸 감내하면서 직접 당사자의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루를 설치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예. 올라가자마자 하루 만에 그것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처장님은 어떻게든 그걸 지키고 싶었던 알겠습니다. 거기 대통령실 때문에 입장과 그렇습니다. 달리 네. 일단 당신은 과잉 진압이 분명하다는 거고요. 네.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 한국노총에서는 다양한 그 조합원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에 맞게 각장의 입장이 있는 건데요. 한국노총이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 탈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일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하지만 그 더 갔을 때 탈퇴 입장은 위원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복귀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누구 한 명을 경질한다고 해서 파면한다고 해서 그거는 인정할 수 없고요.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말씀이시군요. 네,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번 저희가 과잉 진압이라고 요구하는 이제 윤희근 청장도 그런데요. 예, 그렇지만 그 진정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보여왔던 그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거를 버리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딱 어떤 모습이라고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이제까지 노동계를 탄압하고 회계장부, 문제가 없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문제,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이지연 대변인으로부터 한국노총 입장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경우 역시 시간을 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거치는 세금이 크게 줄자 정부가 비상카드를 꺼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를 5년 전에 낮췄었는데 다음 달부터 다시 원래대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발표한 국산차 세금 인하 효과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어제 나온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 역차별 논란을 해소해서 차값이 내려간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 표준이 현재보다 18% 떨어지는 건데, 출고 비용에서 판매 이윤과 유통 비용을 빼고 수입차처럼 제조 비용에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이런 효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표가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2018년부터 5년째 3.5%로 낮췄던 개별 소비세의 세율을 다음 달부턴 원래대로 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출고 가격이 4,200만 원인 그랜저의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진 효과만 따지면 세금 54만 원이 내려야 하지만 세율이 오르면서 오히려 세금은 36만 원 더 올랐습니다. 올 들어 세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결국 세율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린다는 정책을 낸 지 하루 만에 다시 올리는 정책을 낸 건 소비자를 우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금이 오르면 차를 사는 게 부담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가뜩이나 자동차는 이제 계속 돈이 나가는 자산이니까 미루던 게 있었는데 확실히 좀 더 미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좀 드네요. JTBC 김지윤입니다. 네, 그럼 올해 세금이 얼마나 덜 거쳤을까요? 4월까지 거친 세금은 작년보다 20%나 적습니다.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더 거쳤습니다. 이러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자 감세로 세수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월급쟁이만 봉 취급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은 134조 원, 지난해보다 20% 34조 원이 덜 거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체 감소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법인세입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다주택자와 개인 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줄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형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인 항목들입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 침체인데 세율까지 낮춰 세수 부족 사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 둔화가 예측돼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던 작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올해의 세수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책 선택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더 거쳤습니다. 이러자 직장인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물가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월급 오른 것 체감도 안 되는데 법인세나 보유세만
줄여주고 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만 그럴 뿐 5년 평균으로 보면 다른 세금들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유족들이 구청 앞에 모일 걸 알았는지 더 일찍 출근했고 뒤늦게 이걸 안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직원들과 부딪혔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아침부터 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159명의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있을까요? 뒤늦게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다는 걸 알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박희영아 물러나라! 구청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충돌했습니다. 저도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나도 트라우마 때문에 죽겠다고요. 공황장애라고 배부르게 먹어요 나는. 30분 넘게 잠긴 문을 두드리며 눈물만 흘리다 돌아갔습니다. 박형이 공황장애라면 저희 여기 있는 유가족들은 살아서 숨쉬는 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태 후 159명이 희생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유족들은 당분간 매일 아침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참사 날짜와 숫자가 같은 매일 아침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행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의 오염수를 분석했더니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식약처가 소변이 포함된 생활하수에서 마약 잔류량을 측정한 건데요. 필로폰은 항만 근처에서 또 코카인은 서울에서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긴 호스를 넣어 생활하수를 길어 올립니다. 특수약품을 넣고 기기에 돌려 마약 성분을 분리합니다. 식약처가 전국 34곳의 하수 처리장 오염수를 조사했더니 34곳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1000명이 하루에 20mg씩 사용한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필로폰은 부산 등 항만과 대도시 지역에서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시화 하수 처리장에선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항만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코카인은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에서만 검출됐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하수처리장에선 1000명이 하루에 40mg씩 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왔습니다. 검출된 곳과 양이 늘어난 건 엑스터시입니다. 3년 새 8곳이나 늘었고 사용 추정량도 매년 증가했습니다. 식약처는 하수처리장 분석 결과를 수사 단속기관과 공유해 마약 퇴치와 예방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인데요. 처음으로 집계약을 하는 청년층이 믿을 건 공인중개사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사기 혐의자의 40%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전세 사기꾼들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면서 이젠 온라인에 매물을 올린 일반인까지 사기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장안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원래 집주인은 이 집을 1억 500만 원에 팔겠다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 게시물을 보고 전세 사기 일당이 접근한 겁니다. 결국 원래보다 6천만 원이나 비싼 값에 업계약서를 썼습니다. 서모 씨를 비롯한 사기꾼 일당은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 집주인을 앞세워 오피스텔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업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려받았습니다. 전세 세입자는 이들에게 속아 시세보다 6천만 원이나 비싼 보증금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뻥튀기한 전세 보증금은 사기 일당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175채에서 총 39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이 사기 행각을 반복할 수 있었던 건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집주인들도 잘 안 팔리는 집을 팔아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기극에 가담했습니다.
서 씨는 업계약서에 속아 웃돈을 치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돈으로 슈퍼카 여러 대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삼아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깡통 전세만 골라 사들인 임대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29채 오피스텔을 가졌는데 정작 세입자들 보증금은 떼먹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6개 전세 사기 조직 41명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 무차별적인 카더라 뉴스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학폭의 끝판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이 12년 전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준협박과 고문을 일삼고 친구들 종처럼 부리고 그리고 구공무도한 학폭 왕의 끝판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내정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8쪽짜리 입장문을 내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특보는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보가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문의한 것이라며 이미 공직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금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 KBS 김희철 사장이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즉시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본인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수신료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건데 대통령실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KBS 김희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면서 사장직을 내걸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처리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KBS 수신료는 그동안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돼 징수됐습니다. 분리징수가 시행될 경우 한 해 7천억 원 가까운 수신료 수익이 2, 3천억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여론을 수렴한 결과 97%가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정권 교체기 때마다 KBS 사장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현주 사장이 해임됐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년에는 고대영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오늘 김희철 사장이 사장직을 내건 것도 이를 고려한 맞대응 카드로 보입니다.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청료 분리징수와 경영진 교체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진 임명 과정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올 상반기에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늘 새벽 이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해결료 감시 시스템에서 울린 경보입니다. 도쿄전력은 실제로는 이상이 없는데 모니터가 오작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감시 시스템이 오작동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이 오늘 새벽 4시경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서 이상경보가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해결류가 쌓여있는 경납용기를 감시하는 시스템에 경보가 울린 겁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핵종 분석 장치 모니터 작동 이상일 뿐 실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감시 모니터도 2개로 나뉘어 있다며 하나는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란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1호기 원자로 내부 손상이 확인되면서 일본 원자력 규제위조차 붕괴 우려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큰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안전성 점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봤지만 원전 자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선 보지 못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일본 어민들은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我々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また我々の生活を配慮まで保障していただけるのか.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도 국정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나라 수능격인 전국 대학 입시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국어장문 한 문제가 논란이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쓰면 어떤 점수를 받을지, 아무튼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고사장 앞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지정된 통로를 따라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고사장 주변은 경찰이 배치돼 있고 수험생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은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어제부터 우리나라 수능격인 대학 입학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어 장문 시험에 시진핑 주석의 연설문이 출제됐습니다. 남의 길을 막아도 더 멀리 갈 수 없다. 세상에 꽃이 하나뿐이라면 단조롭다는 시 주석의 두 연설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문제였습니다.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며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시 주석의 연설 내용이 대입 시험 주제로 직접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不太想给他压力，所以没出来，没问他。孩子觉得他们老师可能给他们的引导思路大的方向是有包括这个的。 시 주석이 3연임 이후 전방위로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 경계 경보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했죠.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착 카메라가 대피소를 찾아봤는데요. 대피소인지도 잘 모르게 돼 있고 있어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셔라.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 문자 받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민방위 대피소로 가라는 얘기인데 대피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밀착 카메라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공공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피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처음 들어요. 이 동네 오래 살지만은 처음 들어. 이 동네 다 물어봐요. 대피소로 쓰인다고 해가지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민간 대피소로 지정된 숙박업소입니다. 안내 표지판은 없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그제야 보입니다. 밖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뭐 붙여놓은 것들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게 규정이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경기와 강원도 등 접경지엔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 대피소가 120여 개 있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북한과 불과 6km 떨어진 대피소입니다. 풀이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 가까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탈출구를 올라가 봤습니다. 비좁고 높아 성인 남성이 오르기도 힘듭니다. 대피소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항상 2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이 탈출하는 턱이 너무 높아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걸 뛰어넘어서 안 돼, 이거 다 죽어. 여기 관리를 해주냐고 지어만 놨지.
그래서 저희도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했을 때 당시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강원도의 한 대피소는 말 그대로 방치 수준입니다. 벽에 구더기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찌릅니다. 대피소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급수 시설일 텐데요. 이렇게 물을 틀어보면 물은 나오지 않은 지 한참 되어 보입니다. 이 앞에는 위급 상황에서 써야 하는 이 방독면을 담은 상자도 있는데 이 상자를 보면 썩어서 문드러져 있습니다. 구급 약품통은 어떤 상황일까요? 구급 약품통을 열어보면 약품에는 곰팡이만 잔뜩 피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7년 전에 끝났습니다. 관리대장은 2018년에 멈춰 있습니다. 시점검을 계속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한꺼번에 그 많은 시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피소는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하는 곳입니다.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서두르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작년 여름 한 50대 공무원이 강원도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내버스 기사를 때리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달엔 음주 사고도 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천천히 달리는 승용차 뒤를 흰색 SUV가 들이받습니다. SUV인 도로 중앙 화단에 올라탔고 피해 승용차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SUV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17%,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기 것만 사고가 났다고 피해 차량이 없다고 하고 행서수설하면서 접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자는 속초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공무원 전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공중 화장실에서 에어컨을 훔쳐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홀몸 노인 집에 달아주려 했다고 변명했는데 처가에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후로도 사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위 해제 처분 사흘 뒤 마스크 쓰라고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때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해 입건됐습니다. 속초시는 해당 공무원을 음주사고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수업을 들으러 캠퍼스를 걷던 대학생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학생들은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고 학교에 알렸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부서진 담장이 나무 하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이받은 곳입니다.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가던 3학년 양모 씨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에 학우분이 누워 계시던 상태였고요.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처치 진행했고요. 양 씨는 중태에 빠졌고 이틀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빠르게 언덕을 내려온 트럭은 그대로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차단봉이 생겨서 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입건된 80대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후미등이 켜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족도 학생들도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개선하고 고쳤어야 맞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인데. 학교 측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한 유명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에 대한 강의를 하다 시범 조교로 나선 후배 치료사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 취재진이 영상을 입수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 유명 물리치료사 A씨가 강의를 합니다. 후배 치료사 이지혜 씨가 조교로 나섰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는데도 A씨의 손은 이씨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용돼서 고개와 머리와 트렁크가 업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도 설명도 동의도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를 만질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가슴을 만지고 있다든지 손을 제 몸에서 떼어도 되는 상황에서
엉덩이 위에 손을 얹고 있다든지. 하지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엔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싫은 티를 낸다면 치료 시연을 하는 이 과정을 망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수업도 다 망치게 되는 거고 매우 큰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이 씨는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만 자면 그날이 계속 꿈에서 반복이 되고 고민 끝에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일을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당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며 동료 물리치료사들은 이 씨를 위해 탄원서를 써냈습니다. 교육 받을 때부터 가슴 쪽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수건이나 논술지 이용해서 이렇게 항상 A 씨는 이 씨가 상처받은 부분에 대해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인 이곳은 언뜻 보면 화성 같기도 한데 어제 미국 뉴욕의 한낮 모습입니다. 캐나다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북부를 덮친 겁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뉴욕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은 자취를 감췄고 스카이라인도 흐릿해졌습니다. 센트럴 파크를 걷는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이 원인인데 이미 남한 면적 절반에 가까운 42,5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산불이 내는 먼지와 연기로 캐나다 일부 지역은 이미 스모그 경보가 발령됐는데 그 여파가 미국까지 번진 겁니다. 뉴욕의 대기질 지수는 한때 484를 기록해 위험 수준인 300을 훌쩍 넘었습니다. This is the highest level index of our knowledge since the 60s. 숨을 쉬기 어려워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취소됐고 프로야구 경기도 미뤄졌습니다. 학교는 휴교하거나 야외 활동을 취소했고 항공기 운항도 연기됐습니다. Is it me? Was it really foggy out here? Because it was that bad that I thought my eyesight. 뉴욕주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 북동부 13개 주에 걸쳐 약 1억 명가량의 대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과 그로 인한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상 기온 때문인지 지난달부터 이미 모기가 극성입니다. 덩달아 바빠진 사람들이 이름하여 모기 보안관들인데요. 모기를 소탕하는 현장에 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 마실 나온 어르신들 손목마다 빨간 자국이 있습니다. 범인은 모기입니다. 또 얼굴도 물었다고. 어디서 불 끈 걸 알고 와서 이거 깔짝깔짝 하더라고. 한번 집에 들어오면 여간 해선 잡기 힘듭니다. 아 저녁에 앵앵 소리가 나는데. 탁 때리면 딱 날아간다고.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기 보안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에서 모기가 올라와요. 모기가 올라와요? 깊숙이 약을 넣으면. 방역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 지나칠 뻔한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동네 토박이인 보안관은 놓치지 않고 소독약을 뿌립니다. 그 하수도 물 고여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숲이 우거진데 거기에는 이게 모기들이 숨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기에 대한 지식은 박사 못지 않습니다. 그 알을 까가지고 한 2, 3일이면 또 모기가 번데기 되고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물이 남아있는 빈 병이나 물이 고여있는 화분에는 모기 유충이 생기기 쉽습니다. 모기는 한 번에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데요.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인 5월 모기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6월에 시작하던 보안관 활동도 올해는 5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덥고 비가 많을 거라는 올 여름, 모기와의 전쟁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꽤 된 영화죠. 맨 인 블랙.
외계인은 우리와 진짜 함께 살고 있고 그중 일부는 아주 유명한 스타이기도 하지만 사실 관리받는 외계인이라는 발칙한 상상이 돋보인 영화입니다. 간혹 어떤 상상은 음모론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 허무맹랑해 보였던 의혹이 진실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근거 없는 과학적인 검증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하는 음모론. 역시 근거 없이 매번 반복되는 음모론은 비록 당대표였다고 해도 오히려 내부에서 배척되기도 했습니다. 9시간 혁신위원장이었던 이래경 씨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자폭설에 이어 이번에는 CIA 수장이 극비리의 한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이야기.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이 주장을 계속하려면 추가로 근거나 정황을 내놔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개인이죠. 그리고 개인의 상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음모론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사람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혀서도 안 됩니다. 그게 실력인데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실책은 뼈아픕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 곳을 한번 볼까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내륙 일부에 현재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북쪽에 자리 잡은 이런 고기압의 영향을 밤사이에 점차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 밤이 깊어질수록 중부지방에서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예상 강우량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 양을 보면 수도권에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에는 5에서 20mm, 전라도에도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에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청주 20도, 부산 1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가량 높게 일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강한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